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AI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레벨업 신정규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초청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레벨업의 신정규입니다. 저는 앞에 이제 거대 담론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굉장히 소소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학회잖아요. 학회자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약간 소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제목은 이제 기술이 주도하는 과학 발전의 시대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머릿속에서 오래된 주제이기도 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소개인데 저는 레벨업 연구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레벨업 아니고요. 랩을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해서 2015년에 창업한 AI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를 같이 만들어서 대표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백엔드.ai라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클러스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로 8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학교에 있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상은 참 넓다는 걸 많이 배웠었는데요. 초기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재사회화 과정을 거쳤던 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이제 이미지넷 3년 정도 후였죠. 그때 AI가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AI 계산을 큰 규모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AI를 API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반 기술들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코드들까지 공개를 쉽게 하고 재현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투자자들에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목표로 창업을 한 회사고, 그래서 AI 시스템의 복잡도 문제랑 실제로 적용할 때의 비용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걸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ai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써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저희 플랫폼이 저희가 직접 클라우드를 운영하진 않지만 저희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한국에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카이스트 공동연구 플랫폼으로도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저희가 하도 설명을 제가 못해가지고 엄청난 노력 끝에 인트로 비디오도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충 저렇게 생긴, 저건 또 미래 인터페이스구나. 왼쪽 구석처럼 생긴 걸 보신 적이 있으면 백엔드.ai를 써보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나 이건 현재 주제는 아니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게 된 사람들을 만난 계기는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였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굉장히 이해심이 넓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컴퓨터공학과랑 물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물리학과 대학원을 갔는데 교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 제가 딴짓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건 텍스트큐브라고 부르는, 지금은 구글 블로거닷컴이랑 티스토리닷컴이라는 서비스로 남아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더라고요. 그런 전차로 오픈소스 활동하면서 만난 분들과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계산내각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하는 바람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던 상황이라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딥러닝 이러면은 다들 그렇구나 하지만, 제가 졸업 2013년에 했는데 그때 와서 계산신경과에서 퍼셉트롤 시뮬레이션 했다 이러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 것도 있죠. 우리의 세상은 온다 이러면서 5년만 그 생각을 늦게 했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고요. 어쨌든 그런 전차로 마찬가지로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의 초창기 멤버로 참여를 해서 MLOps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워킹그룹에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MLGD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딴짓을 삽질 끝에 여러 곳에서 상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거는 아까 그건 이제 공적인 제 소개고, 개인적인 소개는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지도를 붙여놓고 막 이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여기도 가봐야지 저기도 가봐야지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외국에 발표를 갈 때도
보통 구글 트립이라는 앱이 옛날에 있어서 가면 내가 지금 여기 하루 동안 시간이 있어 이러면 걔가 일정을 짜줬거든요. 4시간밖에 없어 이러면 4시간짜리 일정을 짜주고 근데 문 닫았습니다. 구글 그레이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고요. 뭐 그다음에 책이나 영화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회사가 바빠서 잘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마이너한 쪽으로만 게임기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 드림캐스트라는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엑스박스를 가는 바람에 이제 대세를 따르는 플레이스테이션 진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선 제가 유일하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석사 때 박사 때 연구하느라 바빠서 오픈소스 언제 하셨어요? 물어보면 저는 와우를 안 했습니다. 웹툰도 안 봤습니다. 이러면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아름다우시고 현명하신 배우자분과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에서 마스터리그에 올랐을 때 너무 감동적이라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런 왜 갑자기 졸업을 하고 나서 학계에서 계속 연구를 하지 않고 나오게 됐느냐, 이건 제 멘토님의 영향이 좀 컸는데요. 이제 박사 4년 차였죠. 그 ICCS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시스템을 다루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인데 혹시 스티븐 울프람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그 매스메티카라는 툴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 울프람이라는 자기 이름을 딴 회사의 대표이신데 이분이 거기서 세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뒤에서 또 잠깐 등장할 그 제 전산물리를 담당했던 교수님이랑 룸메이트고 그 같은 랩 출신이었는데 그 전산물리학 담당했던 교수님과 이분은 남자애가 놀러 갈 때 맨날 랩에서 안 나가고 있었다. 여자친구가 없었다. 20대 내내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뭘 했냐 들었더니 앉아서 프로그램 짜셨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동안 랩에서 이제 할러데이 시즌에도 프로그램 짜면서 그 얘기를 쭉 해주면서 자기가 절대로 그 매스매틱을 만들 생각이 없었대요. 울프람을 창업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그게 자기 플랜 B였다고 합니다. 물리학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미래에. 그래서 플랜 B였는데 결국엔 나 지금 플랜 B로 살고 있어 이러면서 언제나 플랜 B를 가져라. 언젠가 너가 플랜 B가 A보다 더 마음에 드는 날이나 그게 더 괜찮다고 보이는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음속에 시가 심어진 거죠. 인셉션에 당한 거죠. 나도 박사를 졸업하고 나면 뭔가 플랜 B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플랜 B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플랜 B를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일단 오늘 타이틀은 사실은 머신 드리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라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머신이라는 이름이 좀 무섭잖아요. 머신이라 그러면 이런 거 상상하게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순화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로 바꿨는데요. 아 참고로 오늘 나오는 모든 그림들, 사진 빼고 그림들은 다 그 제너러티브 AI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프리하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지성을 구성하는 3요소를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구성하는 3요소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생성형 AI 그리고 신서틱 데이터에 서로 다 묶어낸 파이프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 피드백이 없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나 대신 논문이 써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졸업을 2013년에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지났는데 한 4년 정도 전에 저희 연구실의 막내에서 바로 위 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는 랩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보라고 했더니 랩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 교수님하고 끝나고 가는 방에 같아가지고 가다가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교수님 언제나 제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박사 디펜스를 하고 나오는데 보통 그 신박사, 뭐 수고했네 이렇게 박사라고 붙여주면 디펜스를 통과한 건데요. 신박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옆에서 몇 번 선배들이 디펜스 하는 거 봤는데 수고했네 이러는데 저한테만 신박사 이러더니 앞으로 뭐 먹고 살 텐가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걸 항상 걱정해주고 계셨어요. 너는 그 뉴럴넷 같은 거 해가지고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잘 모르겠다 이러죠. 지금은 네 걱정 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그 하는 게 결국 리서치의 스케일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결국에 그게 어떻게 끝날 것 같냐, 거기서 뭘 하고 싶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하고 싶은 거를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빠르든 늦든 기계가 드리블하는 과학의 시대가 올 거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요소 중에서 계산의 비중, 컴퓨터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크기가 그대로라도 상대적으로 상쇄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럼 언제쯤 올 거 같니? 그래서 2019년이었죠. 그래서 한 10년 있으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한 5년도 안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사람은 문화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과학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건 사실 20세기죠. 20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자면 전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와 사회와 이런 모든 갈등이 폭발하던 시기고 20세기 후반은 과학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럼 과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원자폭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물리학자들에게도 직장이 생기는 코스가 생겼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리학 초창기는 아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신 분들은 다 왕자님 아니면 귀족들이에요. 드브로이 공 뭐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그런 물리학을 취미로 했던 시대였다가 이 맨하탄 프로젝트 전후로 해서 결국 물리학자도 생기형 물리학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는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에너지의 변화죠. 자동차도 생기고 엄청나게 빨라지고 자동차가 생기니까 물류라는 개념도 생기고 물류가 생기니까 지역적인 관점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지금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주문하는데 오늘 주문했는데 왜 모레 안 와? 막 이런 걸 불만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물리적인 매체의 이동에 대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미디움의 변화입니다. 20세기 초에 전신이 처음 대사형을 횡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보의 유통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빨라지는 것이 최근에 들어 컴퓨터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가속이 됐죠. 어느 정도라면 90년대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걸어본 것보다 우리가 3시간 동안 트위터로 소통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스케일은 몇십 배, 몇백 배를 넘어서 몇만 배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페이퍼를 써주지 않지만 제가 2007년도 석사 논문을 마치고 박사 들어갈 때쯤에 이런 논문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연구실에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논문인데 이쪽이 그 조크 페이퍼죠. 그 저널에 실렸던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연구자의 삶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12시에 연구 주제를 정해가지고 시퀀싱을 돌려서 결과가 45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 2025에 보냈더니 주저자가 빌 게이츠가 붙은 채로 논문이 써지고 자동으로 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3시간이 안 걸리는 이런 하루를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뭐 앞뒤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주머니쥐 지nom을 분석하는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모든 저널들은 그 리젝트할 권한이 없는 세상이에요. 무조건 내면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가 이미 써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여러 저널을 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뭔가 굉장히 행복한 세상인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후온난화 때문에 물에 또 어디가 잠겼구나 이런 뉴스를 보다가 주제를 정해서 자기 전에 계제 승인을 받고 자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농담 같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만한 거 이 전체의 내용은 2장짜리니까 재미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자동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자동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 온 거죠. 그 바탕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의 증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산 자원은 10년 전과 비교해도 10,00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스마트폰은 우리는 언제나 휴대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는 다시 데버깅이 되어서 거대 언어 모델의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죠. 컴퓨테이션이 증가하는 스케일을 보면 그게 되게 명확한데요. CPU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2의 16승배 정도의 속도가 바뀜이 속도 증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1994년도부터 뭐 2020년까지 2의 15승이면은 얼마죠? 2의 10승이 1024고 1, 2, 3, 8, 16 네, 16,000배 정도의 데이터 증가가 있었고 온라인 쇼핑 데이터는 2의 14 충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데이터는 16,000 사실 지금 제가 스케일이 계산이 자꾸 어긋난데 32,000인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증가 그리고 연산 자원의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 자원도 증가하고 데이터도 증가했기 때문에 우린 옛날에 굉장히 꿈만 꾸던 어떤 지성을 실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됐죠. 지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실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철학에서 주로 하던 것들이 이런 관념론이나 인식론을 연구하면 항상 끝에 부딪히는 그러면 인식론의 주체는 누가 되는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있었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산화된 형태로 모두 현재 메워지고 있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판단에 필요한 리소스가 생기게 되고, 판단에 필요한 리소스가 생기게 되고, 이해를 하는 능력은 뉴럴넷이 메꿔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놀러지는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연구를 한번 볼까요? 연구는 3요소가 이거죠. 이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커피를 열심히 마시고 삽질을 해서 논문을 만들어내면 네, 그럼 연구가 됩니다. 이제 졸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과제가 잘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커피를 마시고 삽질을 하면 또 논문이 나오죠. 테뉴어를 받고 나면 열심히 대학원생들에게 써라 하고 몇 마디 말을 해주면서 논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리서치는 일단 목표를 잡는 오브젝티브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티브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는 과정,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가 처음에 세웠던 오브젝티브를 달성해 나가는, 맞든 틀리든 그런 애널리시스 과정이 세 가지로 엮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일반 인간어로 하면은 문제를 만드는 능력, 문제를 제시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그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방법론을 구하는 능력, 그리고 그 방법론을 통해서 만든 데이터를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되겠죠. 이게 연구의 3요소입니다. 그럼 이 3요소를 각각을 대체하려는 시도들은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온라인에 그 퍼블릭 데이터들을 많이 알고 있죠. 연구를 가속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훈련을 하는 거죠. 커리큘럼을 밟으면서 석사 2년, 박사 3년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분석하는 능력은 이제 빨간 펜을 열심히 함으로써 해결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각각을 해결을 하는 것보다 그냥 리서처를 대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할 필요 없이 이 단계에서 저 오자만 AI로 바꾸면 되잖아요. 커피 대신 전기를 주고 삽질 대신 컴퓨터를 주면 되겠죠. 그럼 내 직업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서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가지 요소로 요약해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걔가 알아서 세 가지를 해줄 테니까요. 최근 5년 동안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스케일이 약 10,00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해마다 8배 정도의 스케일이 커졌고 파라미터가 커지고, 뉴럴넷에서 파라미터가 커진다는 것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얘한테 어떤 여유로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로직 스페이스가 허용된다는 거랑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개수가 100억에서 1000억 파라미터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거대 언어 모델들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동작들을 보게 되었고요. 이 동작들은 데이터로 인해서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규모 때문에 만들어진 그 뉴럴넷의 빈 공간 때문에 생기는 능력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크기와 자원의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GPT-3가 처음 나오고 가능성을 본 이후로
뭐 제가 아는 분들은 80%는 삶의 희망을 잃었고 20%는 뭔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 NLP 하시던 많은 분들은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그 뭘 풀어야 하나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던 시멘틱스 기반의 NLP는 사실상 뉴럴넷으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촘스키 하이라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게 틀렸다는 결론을 얘가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좌절에 빠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대부분의 문제를 라지 랭귀지 모델로 푸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나? 라지 랭귀지 모델은 우리가 이 라지 랭귀지 모델과 소통하는 수단이 인터페이스가 언어일 뿐 실제로 얘가 언어를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큰 모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우리가 안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 뉴럴넷의 공간 때문에 우리가 얘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얘가 대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얘는 로지컬한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지컬한 대답을 인간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돌려주죠.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도 그래요. 뭐 밥 먹었어? 그럼 네, 아니요, 뭐 이런 대답이면 모르겠지만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든 그 대답에 대한 로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우리가 언어를 잘한다는 뜻에서 말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사실 말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우리가 랭귀지 모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말을 잘하는 이런 언어 프로토콜을 잘 처리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쉽지만 앞에 라지가 붙는 순간부터 얘는 언어 프로토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뉴럴넷을 키워서는 뉴럴넷은 사실 단속적이잖아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스냅샷처럼 움직이고 있고 이런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 다이나믹스를 처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지성이 있느냐, 이성이 있느냐 또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멈췄다 돌렸다 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어차피 목표가 같다면 구현 방법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쪽으로 가게 돼서 예전보다 훨씬 더 AGI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줄었습니다. AGI가 꼭 우리처럼 다이나미컬하게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어싱크하고 다이나미컬하게만 돌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이 잘하는 걸로 알려진 것들은 리즈닝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그 데이터가 그 코절리티, 상관도 코절리티가 뭐라고 하죠? 인과를 계산을 하거나 상관을 추적하는 능력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서 컨텍스트 기반으로 질문을 생성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작년에 설명하면 되게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이 챗GPT를 만져본 이상 여러분들도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죠. 이런 데이터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왜 나왔을까라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해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능력까지도 생겼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완전 대학원생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변화죠. 이 작년 이맘때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거대 언어 모델이 여기에 나열한 것 같은 고등 지식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저번 달이죠. 이 GPT-4의 멀티모달리티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온갖 종류의 도큐멘트를 문서를 붙여놓거나 사진을 붙여놓고 해석을 시킬 수도 있고 데이터가 들어간 사진을 붙여놓고 해석을 시킬 수도 있었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놓고서 심지어 그 비정형 데이터의 적용 가공까지도 시킬 수가 있고 얘가 직접 못하면 그걸 하는 코드를 짜게도 시켜서 그 코드를 돌리는 것까지도 현재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코드의 결과를 해석을 시키거나 또는 코드를 개선하는 것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웹브라우저만 열면 가능한 세상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바드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게 9월 달에 이게 사진이거든요. 왼쪽에. 그래서 이 엔비디아 2분기 실적표 캡처한 거를 그냥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걸로
뭐 변화를 쭉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100만 달러 오찬하는 거 빼고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달러인지 인지를 못했나 봐요. 그것만 빼고는 굉장히 잘 하죠. 그래서 설명도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고 여기서 질문도 이끌어냈으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전방에 있는 모델들을 뭐 오픈소스 모델들, 클라우드 모델들을 보자면 제미나이가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죠. 아까 앞에서 손 대표님이 커버를 해주셨지만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팜2에서 만들었던 4가지 모델을 3가지로 축소를 하면서 주로 나노와 프로를 푸시를 하고 울트라는 내년 공개 예정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나노 같은 경우는 구글 픽셀 8에 곧 인베드 한다. 아마 이번 달 안 넘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장에 의하면 스테이트 오브 아트 퍼포먼스 인간을 드디어 넘은 첫 번째 모델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몇 시간 전에 공개했으니까 12시간이네요 이제. 네, 한번 봅시다. 클로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긴 토큰을 처리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고요. 책을 한 권에서 2권 정도를 통째로 넣어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팜2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설정을 하면 100만 토큰까지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쿼리당 거의 1달러가 나오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팔콘이나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들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논문을 해석을 하거나 논문을 써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이미 트레이닝하는 그 훈련을 할 때 소스로 페이퍼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어권에서 모델을 훈련할 때 유료든 무료든 클라우드든 오픈 모델이든 상관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더 파일이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890기가 정도의 언어 데이터인데 영어 데이터죠. 그 안에 아카이브랑 펌메드의 그러니까 아카이브의 논문 몇 년 거더라? 몇 년 2020년까지인가의 논문이랑 펌메드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셋이 전부 다 트레이닝 자료로 이미 쓰여 있어요.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파일을 훈련 데이터로 썼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적어도 아카이브에 올라오는 분야들에 대한 논문을 그 몇백만 건 읽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논문을 잘하도록, 논문을 잘 작성하거나 논문을 잘 이해하도록 만든 모델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서비스도 나오고 있죠. 뭐 사이버트나 사이GPT 같은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상용화가 되고 있는 서비스들도 한 2-3개 알고 있습니다. 저 S2ORC라는 코퍼스가 있는데 저게 이제 논문 코퍼스거든요. 공개되어 있는. 저거 가져다가 하면 뭐 2빌리언에서 3빌리언 모델까지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차게 망했던 모델이 갤락티카가 있죠. 논문으로 트레이닝해서 논문 쓰는 걸 도와줄게 하고 작년 11월에 나왔다가 사흘 만에 문 닫았습니다. 너무 부정확하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지금은 모두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에 학자들은 야 이거 너무 부정확해서 안 돼 하고 문 닫고 2주일 있다가 챗GPT가 나왔죠. 네, 갤럭티카 마케팅을 좀 다르게 했으면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드팜 같은 파인튠드 모델도 있죠.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특히 의료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검색 엔진과 결합을 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설명 자료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잘하는 LLM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정형화가 잘 돼 있다는 점에서 연구 분야야말로 LLM이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아서 클라크가 그 3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으로 내세운 게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고도로 발달된 기술은 아홉과 구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몇 번 들으셨잖아요. 좀 바꿔보면 사실 충분히 긴 컨텍스트와 훈련을 잘 시킨 LLM은 대학원생과 구별할 수 없다. 라는 말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 안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꿔보면 리서처와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괴로우라고 바꿨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 되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을 하거나 데이터로부터 리즈닝을 하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LLM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부분을 볼까요? 자, 데이터와 딥러닝 모델의 관계를 보죠.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까요?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있고 애플이 2027년에 만들어낸 것처럼 신서틱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죠. 만들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로게이트로 섞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셋을 약간 변형시키는 여러 가지 테크닉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걸로는 우리가 만약 피지컬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이나 아니면 룰이 되게 명확한 시스템이라면 그걸 만들어주는 시뮬레이터 또는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짤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뭐 2020년 전에는 대부분 이런 툴들을 사용을 했다면 그 툴 자체도 AI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AI를 짜는 거죠. 그러면 걔는 리얼타임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AI일 수도 있고 스태틱하게 만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겁니다. 여기선 이제 데이터를 만들 때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는 AI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연산 비용이 많이 드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결과를 바로 프리딕션 해버리는 AI 모델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각각을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2021년에 공개했던 건데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은 뭐냐? 오토파일럿이 플레이어가 되는 비디오 게임이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가상 공간인데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엄청나게 레이블이 잘 돼 있다. 당연하죠. 레이블을 시뮬레이션이니까 레이블이 다 붙은 상태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하게 고품질의 데이터를 연속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한 개념이 디지털 트윈이고요. 우리는 뭐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으로 옴니버스 같은 것들인데 옴니버스는 우리가 물리 시스템에서 어떤 뭐 장비부터 시작해서 공장 자동화까지 확장되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고 거기서 데이터를 역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죠. 뭐 아까 설명드린 테슬라 AI의 그런 시뮬레이터 전에 되게 유명했던 건 에어심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입니다. 얘는 원래 드론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만든 시뮬레이터고 이게 워낙 괜찮게 잘 되다 보니까 이걸 역으로 만들어서 이 드론이 그냥 땅에 깔려서 가면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프 드라이빙 환경용으로 사람들이 막 개조한 버전도 같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로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고 뭐 여기서 만든 데이터로 이 자율주행 카메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만들겠다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는 에어심이 많이 쓰입니다. 이걸 되게 각 잡고 만들면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인치랑 같이 한 건데 그 실제 세상에 있는 거리를 시뮬레이션 통째로 한 다음에 자동차를 거기서 계속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엄청나게 끄집어낼 수 있고 역으로 이게 실제 차에 들어가는 그 리소스, 연산용 리소스랑 같은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오린이라는 그 IoT용 엔비디아 칩이랑 같이 엮어서 이 드라이브심에다가 오린을 붙여서 실제로 이 가상 환경에서 차를 드라이브하게 만드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되게 오래전에 시작하긴 했는데 2017년에 엔비디아가 그 소니라는 회사랑 같이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그란투리스모라는 그 자동차 게임이 있거든요. 그 자동차 게임으로 초기에 셀프 드라이빙 모델을 만든 때의 확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발표했던 내용이 그 1000배 정도의 속도로 가속을 해서 이 어차피 컴퓨터 안에서 쓰는 거니까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온갖 엣지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구글이 실제 차 위에다 카메라를 달고 10년 동안 달성했던 그 성능에 이분들은 시뮬레이션을 6개월 만에 도달을 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던 게 2017년이니까 벌써 꽤 됐죠. 그럼 이제 역으로 봅시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고르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귀병일수록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병을 판별하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귀병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꽤 많이 있었고 실제로 다양한 종류, 특히 이것도 시작이 결국 구글하고 이어지는데 피부암 관련된 데이터 생성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수많은 엑스레이 데이터라거나 뭐 조직 데이터, 상피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처음에는 N이랑 엮여져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들이 결합이 돼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편향성이나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정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들은 애초에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신서틱 데이터를 써서 증가하면 성능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일반 질병 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동시에 또 이런 질병 데이터를 멀티모달로 엮어서 그 언어 모델과 같이 결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언어 모델만 하나를 놓고 그 패스웨이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만든 매듭판으로 그 해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진단 기록을 주는 거예요. 텍스트 진단 기록을 주고 얘가 뭐가 문제인 것 같니 물어보고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도전을 했던 거는 멀티모달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분석시켜서 이게 실제로 어떤 질병이고 어떤 식의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전문가 집단을 넘어섰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11월에 제가 슈퍼컴퓨팅 23 컨퍼런스에 가서 뭐 부스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슈퍼컴퓨팅 분야는 AI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GPU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AI보다는. 왜냐하면 GPU는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수치 해석 정밀도를 희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FP16, FP8, INT8 이렇게 8비트, 16비트 요 레벨에서 놀지만 수치 해석이나 아니면 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시뮬레이션 쪽으로 가면 보통 64비트에서 128비트를 기본으로 써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다. 왜냐면 GPU만 쓰면은 결과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러 누적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그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HPC 쪽 펀드도 그분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말하기를 AI 안 붙으면 펀드가 안 나온다고 주제를 해봐 AI 어떻게든 AI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뭐냐면 결국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을 돌리는 이유는 그런 엄청나게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한 게 거의 대부분의 이유인데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그걸 안 돌릴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뉴머리컬 어널리시스가 목적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영역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를 들면 기상 분야라거나 아니면 유체역학, 아니면 시뮬레이터, 뭐 우리가 자동차 비행기 설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물성 분리 이런 분야들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알파폴드가 그걸 보여준 거죠. 야 그거 시뮬레이션을 되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물 용매 안에서 막 상호 진동하는 그 단백질들의 아미노산들의 결합 순서를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최종 결과만 예측하는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팅 분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AI를 엄청나게 눈을 많이 돌렸어요. 왜냐면 그 방법을 바꾸는 순간 그 계산량이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다 그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비용은 언제나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AI 기반으로 인퍼런스를 하고 정확도가 낮은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야 1000배 싸면은 10번 돌려가지고 암산물을 취하면 되지 않겠니?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100배 싸잖아요. 그래서 알파폴드, 그리고 이번 주에 공개됐던 그 식물질들을 설계하는 수많은 레시피들을 생성해낸 그 놈들 있죠. 놈이죠. 원래는 G는 묵음입니다. 그 리눅스에 들어가는 그 놈만 그 있고요. 원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모델들로 시뮬레이션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 되게 많은 주제들은 원래 슈퍼컴퓨팅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던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유체역 시뮬레이션을 하던 것들을 AI로 대체하는 쪽의 연구들이 엄청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합성 데이터를 우리가 시뮬레이터나 이런 거 기반으로 만들어서 돌린 AI, 그 다음에 그런 거 기반으로 훈련을 한 AI로 역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런 AI들이 이제 온갖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yes, no를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해당하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신약 개발 같은 경우 우리가 바이오네모 클라우드라거나 아니면 잘 알려진 게 이거죠.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그 바이오네모라는 올해 공개한 클라우드가 있는데 한 6개 정도의 오픈소스 이런 프로테인 예측 모델들, 시퀀스 예측 모델들을 구조적 시퀀스가 아니라 시퀀스 기반으로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 담아서 배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쨌든 시퀀스라는 면에서는 언어도 시퀀스, DNA도 시퀀스, 다 시퀀스잖아. 아미노 액시드도 시퀀스니까 그러면 언어 모델로 이 시퀀스를 처리하면 그냥 안 될까? 라는 접근을 해서 진짜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기본이고 거기서 시작한 수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랜스포머의 이점을 그런 시퀀스 예측 모델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멀티모달리티랑 다른 모델들과 결합을 해서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작년 올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있었던 재밌게 봤던 연구예요.
그래서 뭐 프로틴 시퀀스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해봤던 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백엔드달 AI를 만드는데 내부에 연구팀이 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이 한 반 정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질병청 의뢰로 그 코로나 관련된 그 대응 시스템 연구를 해요. 이번에는 못 써먹겠죠. 아마 다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써먹을 수 있을 텐데 그 기침을 했을 때 이게 기침이 얼마나 위험하고 공간 종류나 사람 종류나 나이나 뭐 습도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지 판별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우선 데이터가 너무 적잖아요. 기침 데이터가 적으니까 기침 데이터를 생성하는 AI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온도, 습도 주고 그 뭐 나이나 뭐 세기 같은 거 주고 이런 거 주면은 기침이 시간에 따라서 탁 분포하는 거를 그 유체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만들어내는 시뮬레이터를 AI로 하나 만들고요. 그럼 역으로 이제 이 AI에서 데이터를 몇백만 개씩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리스크를 재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훈련을 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로 제시해주는 AI를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AI가 이제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고 리스크가 측정이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해석해주는 AI를 또 만들어서 붙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3단계를 모두 다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당연히 실험 장치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저는 비말이라는 로봇이고 저 로봇은 하루에 몇백 번씩 기침을 합니다.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걸 레코드를 해요. 그럼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거와 거의 동일한 통계적 유사도를 갖는 그 피처에 따른 통계적 유사도를 갖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임의의 어떤 파라미터를 주면은 기침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이거 이제 몇백만 개를 찍어낸 다음에 리스크를 측정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간에 예를 들면 3D 스캔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저기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이 주변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로 볼륨 어널리시스를 하고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언어 모델한테 물어보면 얘가 해석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멀티모달의 입력으로 이 데이터의 로 데이터가 뭐 CSV 형식으로 출력을 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뭐 프롬프트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을 시키는 거죠. 이 데이터의 특징이 뭐고 앞에서 봤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를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코드를 짜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3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최종 결과물만 봤을 때는 이 부분의 연구는 거의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심지어 모델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도 AI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AI가 만들어내는 결과 해석도 AI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걸 했다라는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것들은 지성을 만들 때 3요소, 연구를 할 때의 3요소, 이제 한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한 요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들이 그 거대 언어 모델이나 그 제너티브 AI나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합성 데이터로 AI를 만드는 피드백 파이프라인과 루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연구와 저희가 해봤던 것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에 제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요. 네, 시간이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게 되면 최종 결과물로는 우리가 굳이 피드백을 주지 않더라도 얘가 적정하게 그 아까 마지막에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리스크 어버전 팩터를 설정해서 안전한 조건들을 찾아내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주의사항을 만들어서 공지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몇 미터 이상 붙지 말라 아니면 뭐를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까 한 2019년에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던 그 개념이 이번에 이렇게 연구도 하고 팔로우업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도 초록을 쓰면 꼭 천자 맞춰내라고 하면 이 초록을 천자로 줄여줘 이런 거 하면 알아서 줄여주고 잘하죠. 아니면 위 내용에서 강조돼야 되는 점이 잘 강조됐는지 알려줘. 그러면 그것도 알려줍니다. 여기 이 뭐 주어가 좀 없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그럼 이걸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고쳐줘. 이런 고쳐주죠.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울프람의 같은 랩메이트였던 전산물리학 교수님은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머레이 겔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랑도 굉장히 그분의 제자였는데 겔만이라는 분의 랩에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커크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커크를 제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복잡계 분야를 만드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책 쓸 자료가 없는 거예요. 1990년에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유학 가서 어디서 공동연구하다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영국에 있는 무슨 대학 도서관에 그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책 내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 책을 못 주니까 복사해서 줄게 해서 한 달 반을 기다려서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읽고 그걸로 뭐 책을 한 걸 쓰셨대요. 이제 전산물리 교과서인데 한국에 최초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당시에는 뭔가 데이터를 얻으려면 주문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웹이 우리 일상에 보급된 건 사실 21세기에 들어서예요. 20세기까지는 거의 보통 사람들은 웹을 접속할 일이 없었죠. PC통신의 세대이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웹이 있다고 바로 논문을 검색하고 지식을 알 수 있느냐? 사실 그건 2005년에 가서야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에 뭐 스코프스라거나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있는 분야의 논문들을 주로 유료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었고요. 2005년에 구글 스칼라가 처음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내가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들을 키워드로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의 연구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리던던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여기서도 바퀴를 만들고 저기서도 바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만나서 논문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학제 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기도 하고 또한 지금 보시면 되게 유명하거나 주목받는 분야들은 대부분 두 분야의 그 가장자리가 결합한 형태에서 생겨나요. 분자생물학. 그렇죠? 그래서 구글 스칼라가 나온 지 이제 19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시간 동안 단순히 이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논문을 써내거나 아니면 추론을 하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등장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 그 농담을 돌아보면 뭐 데이터 생성도 기계한테 시켰고 시퀀싱 끝나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 붙여넣으면 얘가 서브미션까지 해주는 그런 세상이 여긴 2007년에는 농담이었지만 우리가 5년 후에도 이걸 농담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처 사이언스 셀은 이런 식으로는 안 받아주긴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조판 도구들이 자동으로 서브미션하는 기능까지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되게 잔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계속되는 AI 컨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에 사실은 그 신정규 대표님이 제목을 주셨을 때 와 너무 거대한 제목을 주셔가지고 아무리 기조 강연이지만 이런 큰 주제를 다루셔도 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잔잔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존경하는 스티브 울프람 얘기 그리고 거대한 주제로 갔다가 이번 학회의 테마와 딱 맞는 또 이그젬플을 리서치로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을 공개적으로 받기보다는 또 마치고 또 손정원 대표님하고 또 대표님하고 헛슬 또 하시고 개인적으로 인사도 나누시고 점심 식사 하시러 가시도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